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상세히 적으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기도 하네요. 잘 정리도 안 되고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서입니다. 존경스럽고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적어봅니다. 왜인지 어머니 앞에서는 애정 표현하는 게 낯간지러워서 무뚝뚝한 딸인데 이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애교도 많은 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존경스러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돈이 많습니다. 웃기죠? 저희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이 많다니. 친할아버지 댁이 원래 돈이 좀 있는 집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공장 하나 운영하신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은 반대가 심한 결혼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모두 반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가 혹여나 시집살이를 하지는 않을지, 험한 말 듣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20대, 아버지가 30대였으니 아무래도 나이도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어머니와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그저 돈 때문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딸이 어쩌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아가씨가 어쩌고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를 결혼시키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주 많이 사랑을 했고 양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아주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극도로 심한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놓냐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모를 것 같냐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애를 어디다가 쓰냐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담들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꾹꾹 참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죠. 친할머니는 임신을 한 어머니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다고 했습니다. 혼자 김장을 하게 시키고 걸핏하면 대청소를 시키고 장을 보고 오라고 시키면서 무거운 것들만 잔뜩 사오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틴 끝에 제가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할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죠. 제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쓰러지셨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친할머니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혔고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된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 식구의 삶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을 고르고 가구들을 고르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버선발로 병원으로 뛰어갔고 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다가 사고가 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환한 낮이 없고 온통 세상이 컴컴하게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를 모르겠어서 마음을 쥐어 뜯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전에 친할머니는 끝까지 저희에게 아픔만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죽인 너 같은 년 꼴도 보기 싫다. 네 새끼 데리고 나가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알면서 어머니가 돌아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 친할머니는 매몰차게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와 아들의 피가 섞인 4살 된 저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오직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고 저희를 쫓아버렸고, 어머니는 정말 막막했다고 그때의 심정을 말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그때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세뱃돈이 조금 모여진 통장이 있었고, 돌 때 받았던 반지 몇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지를 팔고 통장에 있는 돈과 합쳐서 싸고 더 싼 집을 찾다가 판자촌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판자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업고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요즘에는 돌만 되어도 어린이집에 간다고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살짜리 아기를 하루 종일 봐줄 수 있는 곳도 없었을 뿐더러 어머니는 그만한 돈도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업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들 손을 저었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다가 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파출부 일이라고 하죠. 남의 집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것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해준다고도 하는데, 어머니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애까지 있으니 아마 집에서 사는 걸 다들 마다했겠죠. 하루 몇 시간 정도만 가서 집안일을 해놓고 나오시고는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어디 구석에서 과자를 먹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했습니다. 아주 가끔 친절한 집주인분을 만나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놀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가끔이요. 어머니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참 열심히도 사셨죠. 6살 때부터 저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는 태권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판자촌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이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태권도 학원을 등록하고 나오는 길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태권도를 못 배웠어. 왜요, 엄마? 그때는 남자애들이나 태권도를 하는 거였거든. 뭐 그것도 다 했던 건 아니고 학원도 얼마 없었고. 그럼 내가 태권도 배워서 알려줄까? 그래, 우리 가희는 태권도 열심히 배워서 씩씩한 사람이 돼.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맞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땐 부당한 게 뭔지 몰랐습니다. 7살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세월이 너무 속상하셨겠죠. 그러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4살 때의 기억은 전혀 없잖아요. 아주 희미하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이 판자촌인데도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집들은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런 데는 거의 다 엄청 좋은 아파트거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단독주택들이라 그런 집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기준을 몰랐던 거죠. 다 저희 집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 집도 가보고 학교에서도 주거 형태 같은 걸 배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저는 철이 좀 빨리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잘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판자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면 죄다 골목길에 주택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집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었죠. 집이랑 학교랑 가까워져서 엄청 좋았습니다. 거실에 방 하나가 있는 작은 월세집이기는 했지만 어머니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찍이 철이 든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입버릇처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꼭 엄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와,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와, 정말 멋있다. 엄마는 우리 가희가 꼭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훌륭한 우리 가희, 엄마가 기대할게.
응, 나만 믿어. 나의 소중한 엄마가 내게 기대하고 있다니 더욱 힘을 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저를 학원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중학생 때부터 공부가 확 어려워지면서 혼자 하기 막막했는데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 제가 다니던 학원이 큰 대형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을 다니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가게 된 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서 아마 한 1년 정도 그 집이 이사 가기 전까지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 주인분한테 아이가 어디 학원 다니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집 주인분이 엄청 착하신 분이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니까 다닐 생각 있으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셔서 그 덕에 제가 대형 학원에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머니의 일 덕을 보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옷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집 사람들은 애들 옷도 그냥 사지를 않더라고요. 저랑 어머니는 브랜드 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중학생 때 친구들이 제 옷이 엄청 비싼 거라면서 부러워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단지 옷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좋아했거든요. 옷 외에 신발도 가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명절에는 그런 부잣집 사람들은 선물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 많이 들어온 선물들을 종종 어머니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햄이나 기름, 참치, 샴푸 같은 거였죠. 저희로서는 생필품과 먹을 것을 얻는 거였으니까 엄청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안 쓰는 노트북을 한 번 받은 적도 있었고 해외에서 사온 기념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가 그분들의 집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그랬던 거였죠. 이렇듯 어머니 덕에 좋은 학원 다니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줄곧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과학고나 국제고 등의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솔직히 저는 완전 그 반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갈까 일반 고등학교를 갈까 고민이었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되겠다고는 했지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고.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업고등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는 것이 제격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럼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잘 받아서 대학에 가라면서 공부를 놓기에는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마음을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원래 주말에 하루는 일을 쉬셨는데 그 하루마저도 쉬지 않고 일을 하나 더 구해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가희 공부하는 거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공부 얼마든지 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 알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신 걸요. 공부를 꽤나 잘하셨던 어머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평범한 집안의 여자가 대학을 가는 것은 흔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일반고보다도 공부를 더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셨고 졸업 후 바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요. 똑똑하셨던 어머니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고 과부가 되어 파출부 일을 하고 계셨으니 저 하나만큼은 당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겠죠.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한 공부를 마음껏 해주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노력을 끊임없이 한 결과덕인지 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빼고 줄곧 전교 1등을 했으니 잘한 거 맞지요?
2학년 때부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이 모호하지 않으면서 전문적이고 일거리가 끊기지 않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직업은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법정의 무거우면서 진중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수만 장은 되는 서류들을 읽는 것을 볼 때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변호사가 되는 그 과정은 오래 걸리기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노력들이 지당할 만큼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았던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성적도 관리해야 하는 마당에 무슨 아르바이트냐 싶으시겠지만 저희 집 살림에 적어도 제가 생활해야 하는 돈은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 꽤 쏠쏠하게 벌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을 들은 어머니의 지인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웃기고 어머니가 예전에 일을 하셨던 집 주인분들이 어머니께 연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했으니까 자신의 아이들 과외를 부탁한다는 연락들이었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줬고 크게 힘이 들지도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분명 저도 배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 생활은 학교 알바였습니다. 졸업 후 바로 로스쿨을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병행해서 로스쿨 준비도 해야 했었죠. 솔직히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지 싶을 정도로요.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캠퍼스 커플이나 동아리 같은 것도 하면서 즐겨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기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귀신이었습니다. 공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다고요. 즐기지 못한 대학교 시절이 아주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얻은 것이 더 컸습니다. 우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고요. 과외 알바로 번 돈을 조금 저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스쿨 합격이었죠.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훌륭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물론 기뻤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사실도 엄청 기뻤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죽기 살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눈꽃만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연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던 적조차 없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생 때 학교 선배나 교생 선생님을 한 번쯤 좋아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니면 대학생 때라도 복학생과 선배랑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구나.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사랑에 빠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멋진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후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 선배는 성적도 좋고 외모도 훈훈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떠나서 누구나 그 선배에게 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죠. 저도 그냥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좋은 호감이 있는 정도요. 그랬던 제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하게 된 것은 소모임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공부만 한다고 운동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로스쿨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가 테니스 소모임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 선배가 있는 줄은 몰랐죠. 선배는 테니스 코트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선배 때문에 테니스 모임에 들어온 여자들이 많았고요. 테니스를 같이 하면서 선배와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매력이 있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때로는 장난꾸러기 같기도 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 서툴렀던 저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인기가 많은 선배가 과연 날 좋아할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선배는 졸업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선배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어디 로펌에 들어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저도 선배를 좋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가끔 용수철처럼 확 튀어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배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죠. 같이 로스쿨 다닐 때에는 테니스 소모임을 같이 했다지만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둘이 만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대뜸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쨌든 어찌저찌 선배와 저는 단 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고, 같이 로스쿨에 다닐 때 사람들과 종종 갔었던 냉동 삼겹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밥을 다 먹자고 하고. 로펌 들어가셨다면서요? 축하드리려고요. 그래, 난 또 무슨 일 있나 했네. 무슨 일은요? 똑같죠 뭐. 그래, 너야 뭐 항상 잘하겠지. 원래 그랬잖아. 단정하게 정장을 챙겨 입은 선배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제 마음은 한 번 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제가 선배와 함께 소주를 무려 각자 한 병씩 마신 후 느닷없이 고백을 해버린 거죠. 망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저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백을 한 것도 모자라서 해롱해롱거리는 저를 선배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이게 무슨 추태인가 싶어서 이불을 퍽퍽 찼습니다. 이제 다시는 선배를 못 보겠구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더니 정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불 속에서 자책하고 있는데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잤어? 우리 조금 천천히 알아가 볼까? 그날부터 선배와 저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자면서 선배는 세 번째 데이트 만에 저한테 고백을 해버렸고, 그렇게 제 인생에 첫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껏 안 하고 살았나 싶었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도 더 맑아 보였고, 똑같은 햇살인데도 더욱 눈이 부셨습니다. 평소라면 기분이 상할 만한 상황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었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온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제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이 들뜨는 마음은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눈치 빠른 저의 어머니가 달라진 저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가희, 너 요즘 연애하냐?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 참,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 연애? 그게 말이 돼? 그건 사치야, 엄마. 내가 연애는 무슨... 너 그거 몰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거. 너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서 어쩌니? 변호사면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아, 엄마 진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너를 들뜨게 한 거야? 부끄러웠지만 어머니한테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한테든 자랑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상세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연애사가 재밌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어머, 사진 없어? 사진. 그때가 연애 초반이라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있는 로펌에서 로펌 사람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죠.
어휴, 뭐 보이지도 않네. 눈, 코, 입 달렸다는 것만 겨우 알겠네. 아이, 부끄럽게 뭘 보려고 해.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중에.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꼭 보여줘야 한다. 어머니는 그날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제 연애사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자를 도통 안 만나길래 얘가 평생 혼자 사나? 대체 어떤 사람이 데려가려나 싶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짝을 만났다면서 어머니가 더 설레어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직 소개해준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어쩐지 마음도 편하고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연애하고 1년쯤 지났을 때는 약간의 권태기를 겪었습니다. 어느 커플이든지 권태기를 겪지 않는 커플은 없잖아요. 그때 저는 로스쿨 졸업 1년을 앞두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일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좀 중요한 사건을 맡았었는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서 일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였죠. 이제 막 1년 차가 된 남자친구는 분명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때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적어졌거든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더욱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욱 저를 많이 좋아했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했던 사건에서 결국 승소를 해낸 남자친구는 그날 곧장 절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했다며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는데 이 사람 정말 내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날 들어보니까 집에도 잘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앉은 채로 쪽잠을 자가면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은 날도 많았다고 했고요. 그 로펌하고도 뭔가 많이 얽혀 있었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적기 어렵지만 남자친구는 그 일을 마치고 다른 로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태기는 남자친구의 포옹 한 번으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잡했던 일을 마쳤으니 제게 더 집중한다던 남자친구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10분이라도 저를 보려고 달려와주고 전보다 더욱 표현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던 중 2시가 다 되어서야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희야, 내가 지금 사고가 좀 나서 병원에 왔어. 저는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남자친구는 힘없이 침상에 앉아서 경찰 2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옆에서 들어보니 난폭운전을 하는 차에게 경적을 울렸더니 그 차가 보복운전을 하려는 건지 무섭게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오며 창문을 열고 험한 말을 날렸고 상대 차주는 결국 남자친구 차를 들이박는 사고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면 다행인데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자 상대 차주는 도망가려고 했고 순식간에 상대 차의 바퀴에 남자친구 발이 깔려버렸답니다. 상대 차주가 알아차렸는지 차를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정말 사람 잘못 골랐다 싶었죠. 변호사를 뺑소니 하다니요. 남자친구는 크게 안 다쳤다고 했지만 발등에 금이 간 상황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좀 버거워했고요. 결국 데이트는 뒷전으로 미루고 남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은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요. 그러다가 새로 옮긴 로펌이 본가와 가까워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은 몇 번 가봤는데 본가는 처음이었죠. 서울 어디 쪽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알았고 정확하게 본가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남자친구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셨던 그런 좋은 집들이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 집은 엄청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오빠 집이야? 응, 왜? 어, 아니, 아니야. 그날 남자친구를 집에 들여보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 상황과 같잖아요. 저희 집은 평범, 보다도 더 못 사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잘 사는 집이니까요. 딱 어머니와 아버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당했던 시집살이를 나도 겪는 건 아닐까. 어머니처럼 힘들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다가 친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자식과 함께 버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사랑을 많이 받고 티 없이 자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집이 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죠. 복잡한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로스쿨 졸업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남자친구가 말했죠. 어디서 살면 좋을까? 어떤 결혼식장이 좋을까? 웨딩 사진은 어떤 컨셉으로 찍을까? 하면서 한껏 들떠보였죠. 이렇게 저 혼자 끙끙 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지만 친할머니에게 쫓겨났다던가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이 어떤지 알게 된 이상 말해야겠다 싶어서 모두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얼굴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가히 너가 마음이 쓰일 만도 하네. 그럼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남자친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결혼 얘기는 없이 그냥 가볍게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는데 가벼운 게 어딨습니까? 잔뜩 긴장을 하고 나갔죠. 드라마에 나오는 무섭고 사나운 시어머니를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모습이 제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귀걸이와 진주 목걸이를 차고 진한 입술을 바르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단아한 차림새에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지신 아주 고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희씨. 듣던 대로 정말 예쁘네요. 기분 좋은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식사 자리는 걱정과 달리 정말 편안했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끝내고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20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누구 도움 하나 안 받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사람 덕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사람에 대한 정도 많고 인색하지도 않은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암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으셨다더라고요. 그때도 좋은 분들 덕에 치료 잘 받고 완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어머님도 직접 만나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로스쿨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었죠. 곧바로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단 서로의 부모님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야 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언제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얼른 결혼해라 하셨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언제 볼까? 엄마 쉬는 날이 언제지? 집으로 오라고 할까? 에이, 집은 좀 그렇지. 이렇게 좁은데 여기서 뭘 하니? 밖에서 보자. 엄마가 주말에 한번 시간 내볼게. 어머니가 계속 파출부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원래 주말에도 일을 하셨는데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이를 빼셨습니다. 어머니가 누추한 집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엄청 기대했고 저한테 얘기도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셋이 만나는 식사 자리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시선은 계속 음식만 향해 있고 남자친구는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뭘 여쭤봐도 대답도 건성으로 하시고 아무튼 평소 같지 않고 굉장히 이상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내내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만 만나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뭘 그만 만나? 네 남자친구 그만 만나라고. 엄마, 왜 그래? 오빠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밥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더니 왜 그러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만 만나. 너 아직 젊어. 결혼이고 뭐고 다른 사람이랑 해. 정말 뭐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쭤봐도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유라도 말해주면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이유도 말을 안 해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 앞에도 찾아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도 해보고 집에 어머니 선물도 보내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먹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편인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어머니는 처음 보는 무너진 제 모습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깬 저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어? 오빠를 안다고?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오빠는 그런 말 안 하던데? 엄마가 일했던 집 아들이야.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이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셨던 집들 중 하나였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같은 집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 2년 정도 주말에만 갔던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자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군대에 가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고 남자친구의 얼굴을 알고 있던 거죠. 어머님과 아버님과는 양쪽 다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무시를 당할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사돈이 집에서 파출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게 분명하다면서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덧붙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시부모님의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저희 어머니가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며 사신 거 다 안다면서 어머님에게 얘기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어머님이 저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과는 첫 만남 이후에 몇 번 뵙긴 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뵙는 건 처음이었고 또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거 없어. 반대하는 결혼은 엄마도 싫다. 어머니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저희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쩜 여전히 고우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일단 좀 앉으세요. 어머님은 너무나도 반갑게 저희 어머니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껏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 저희를 앉히셨죠. 이것저것 준비하기는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다이야, 너도 많이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저는 너무 좋아요. 차를 한 모금 들이키자마자 어머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저 아팠을 때 사돈댁께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인품 훌륭하신 거 너무 잘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아프셨다던 그때가 어머니가 남자친구 집에서 일하셨을 때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이었고 원래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셨는데 암과 투병하고 항암을 하시면서 기력이 없으셔서 주말에만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아버님은 일 때문에 바쁘시고 남자친구도 군대에 있으니 어머님이 그 당시에 많이 외로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웠을 때 힘이 되어준 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다고 하셨습니다. 주말만 되면 참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함께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누가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두 분이서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엔 어머님께서 약이 안 맞으셨던 건지 구토를 하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119를 불러서 같이 응급실에 가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가가 촉촉히 젖기도 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생활의 균형이 잡히고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이런 걸 보고 정말 인연이라고 하나 봅니다. 사돈댁이 어떤 부분 걱정하고 계시는지 애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잘할게요. 우리의 귀하듯이 가희도 귀하게 자란 거 잘 압니다. 훌륭하신 사돈댁 밑에서 얼마나 곱고 바르게 자랐는지 알 것 같아요. 사돈댁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 예쁜 가희가 저희 아들과 미래를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정말 정중하고 배려 깊은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는 양쪽 어른들의 승낙을 받게 되었고 부부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벌써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걱정했던 시집살이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벌써 14주라고 해서 심장 소리도 듣고 성별까지 알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핑크색 옷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아들만 둘 키워봐서 딸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며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하고 저를 무슨 왕비님 모시듯이 엄청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 가족들이 생겼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꿈만 같습니다. 어려웠던 어릴 적 생각은 잘 나지도 않을 만큼 행복하네요. 부모가 되려고 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요즘인데요. 열심히 저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